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법요집 누구든지 어디 한번 펴보세요. 제일 한번 보시면서 어디 한번 했으니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냥 우리 이장 박사님 한번 펴보셔가지고 몇 페이지? 생각나는 몇 페이지? 114페이지에 반야심경이네. 그럼 반야심경 오늘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 114페이지 말고 115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도 괜찮아요. 그냥 114페이지 할게요. 첫 번째 줄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행자 깊은 반야 실천하여 저 언덕에 도달하는 바람이 하올 때에 온 모두 공한 것을 분명하게 비춰보고 이 세상의 일체 고행 모두 벗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고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쉬운데 그 쉬운 문제를 얼마나 쉽게 가냐라고 하는 건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저는 마음을 비우는데 마음이 안 비워져요 그래. 마음이 안 비워집니다. 마음이 잘 비워지면 이게 부처님이죠. 법사님 이거 테이블 마음이 잘 비워지면 이미 그는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큰 대승보살이지 우리 중생은 마음이 안 비워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비워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야심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딱 5가지만 비우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색수상행 5가지만 비우면 된답니다. 색수상행식. 근데 색수상행식을 다 묶으면은 2가지 또 묶입니다. 색하고 수상행식하고 2가지예요. 색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 정적인 세계인데 그 2가지를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비울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대한 것도 비워야 되는데 우리 몸에 대한 게 안 비워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안 비워지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쉽다고 해요. 물론 비우고 나면 다 우리가 또 욕심을 많이 내긴 하지만 비우기 쉽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몸까지 비우기는 쉬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 숙가 어머니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22일 날이 기일이지만은 일요일날은 앞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22일 날인데 앞당겨서 하니까 오늘 이제 18일 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모제이기 때문에 추모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걸 기리고 또 추억하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날짜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뭐 생일을 해놓는다거나 무슨 회갑이라든가 무슨 산수연을 해놓는 이렇게 되면은 뭐 칠순이라든가 해먹으면 다 어떻게 해요? 앞당겨서 합니다. 앞당겨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도 가능하다는 게 앞당겨서 이렇게 그 양력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밤새 읽은 게 이건 오늘 엉뚱한 걸 내가 복사해왔네. 이건 법유중의 매력을 복사해왔네. 어제는 저녁에 오랜만에 그 일본 소설을 꺼내고 좀 읽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인데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일수사견에 대한 것을 했는데 어제 저녁엔 정말 밤새, 물론 밤새라고 해서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읽은 책은 뭐냐면 신헤이게모노가타리인데 헤이게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그것은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하고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학입니다. 아주 그 일본의 대하 소설 가운데 역사 소설 가운데서 아주 크게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겐지모노가타리보다는 헤이게모노가타리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겐지모노가타리는 성공한 승리한 자의 이야기지만
헤이케모로 봤다는 패망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패망한 자의 이야기인데 1185년도 4월 24일 날 다노라라고 하는 일본의 다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어린 왕이 엠페로가 겨우 7살밖에 안 됐어요. 엠토쿠라고 하는 7살밖에 안 된 엠페로 이 왕이 너무 이제 왕이 약하면은 왕 나이가 적으면은 힘도 약해집니다. 왕이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어리게 되면 누가 득세를 하죠? 신하들이 득세를 합니다. 신하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연약한 왕을 갖고 주무르다 보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단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김종서라든가 많은 그런 세력들이 단종을 그냥 허수아비고 지네들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조가 들고 일어나게 됐는데 세조가 구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잘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그 당시 김종서를 비롯한 그 모든 일당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주 그냥 지금 그렇게 우리 역사상 그렇게 아마 안 좋은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역사를 보여주니까 세조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자기 조카를 몰아내려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조카를 몰아내게 됐고 그리고 또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긴 했죠 단종을. 그런데 왕이 어리면은 그 주위의 신하들이 간신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다면 결코 헤이케가 겐지에게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통치해왔는데 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 겐지에게 당합니다. 겐지파에게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 겐지의 가문에서 왕권을 잡죠. 그러니까 거기는 1185년 4월에 저도 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1185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완전 다 그냥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싸우는데 수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말 헤이케 쪽은 아무 남아있진 않죠. 근데 그 왕의 할머니가 왜냐면 왕의 아버지나 위에는 다 이미 멸망했고 이미 그 겐지파라든가 아니면 신하들 간신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세상에 났고 그 어린 왕이 됐는데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그러는데 지 자기 바쁘지 오늘. 이번에 어린 이 학생들을 놔두고 자기네만 살겠다고 나온 선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네만 살겠다고 다 도망쳐버리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왕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죽은 사람도 많죠. 몇 사람 나왔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니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 어린 왕의 손을 잡으면서 엔토쿠야. 물론 엔토쿠야라고 부르지만 그런 왕이니까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왕이여. 바닷속에도 서방 정도 극락세계가 있다네. 우리 서방 정도 극락세계 같이 한번 가지 않으련? 이래가지고 서쪽을 향해가지고 합장을 하게 하고 그 아이를 안고서 같이 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저는 무슨 얘기냐면 바닷속에도 극락세계가 있구나.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서방천도 극락세계가 좀 빨리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도 있구나.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생각문도 떠올라가지고 이번에 희생하는 그런 어린 생명들 둘이 극락세계에 갔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 바닷속에서 극락세계에 가는 그 세계에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걸 복사하고 있는 게 엉뚱한 걸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건 어뷰중의 매력이라고 해서 어제 쓴 시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뷰징의 매력, 동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참으로 좋은 점이 많아요.
첫째, 기다림을 요하지 않습니다. 끓는 물만 부으면 되는 즉석 요리 패스트푸드처럼 뜸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간의 공거성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음만 있고 단말기만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마음껏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으니까요. 셋째, 시간의 동시성입니다. 가령 아프리카 오지의 사건이 반드시 신문, 뉴스페이퍼입니다. 신문이나 또는 방송 매체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찍고 바로 편집해서 그대로 전송이 가능하니까요. 그 밖에도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동시에 단점도 참 많은데요. 직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두 귀로 분명히 듣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들이 걸림장치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지고 거기서 어뷰징 현상이 나에게 놓친 듯 마구 퍼져 나갑니다. 어뷰징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아주 걸음 없이 여과장치 없이 막 퍼져나가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어뷰즈라고 하는데 그걸 현재 진행으로서 ing를 붙여가지고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저 석가가 나를 덮어야 했다는 바람 여인의 모함을 받으셨고 이를 난 범천이 생기로 나타나 바람 여인이 그 배에 처음엔 바가지 끈을 쏟았으며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다 나타나가지고 저 손가락질하면 저 석가가 나를 거팔해가지고 나를 애를 가졌다. 근데 어떻게 저기 앉아가지고 법문을 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거 찍을 수도 없잖아요. 인증 즉석에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 찍었으면 이미 다 멀리 퍼져갔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옆에서 막 안 한다 존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10대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 되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진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부처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진짜 그랬을까? 왜냐면 그러한 어떤 추문 같은 건 정말 빠르거든요. 미담은 아주 느리지만 추문은 빠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법만 쭉 하시는 거예요. 법만 쭉 하셔요. 제자들은 막 속이 타죠. 정말 부처님이 진짜 그랬을까? 그러고는 또 어느 성사께서는 문간 앞에 쪽지와 함께 두고 간 옥둥이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키우며 추측과 오해를 불러왔지만 전혀 계획치 않으셨지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 옛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절에 이렇게 사는데 우리 절처럼 신도가 별로 없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신도들이 몇 명이 왔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보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재기에. 그래서 이건 누구지? 얼마 전에 제가 인스프럭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인스프럭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만 제목은 인스프럭으로 나와요. 스를 빼버려. 인스프럭 테이션인가 막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데 근데 그냥 인스트럭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스트럭션인가 그게 될 거야.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가 만약에 이제 주인공이라는 내가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바람을 피웠는데 하도 많은 여자를 데리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정도 바람을 많이 피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여인이 애기를 하나 안고 온 거야. 지금도 그때도 막 여자들 몇 명 데리고 이제 놀고 있는데 데리고 온 거야. 물 닦아 두드려 보니까 어떤 여인이야. 그래서 보니까 애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애기 참 이쁘다. 이제 남자 누군지도 모르고 애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기 참 이쁘다 귀엽다 누구야? 그러니까 여인이다가 누구야 당신 아이지? 내 아이? 내 아이가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그저 한 2년 전에 나하고 같이 지냈잖아. 남자 기억을 못하는 하루 바람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래? 아닌 거야. 근데 피부를 봐도 이 주인공은 멕시코 사람이고 이 아이는
지 엄마 잘못했지, 지 아빠 잘못했지. 완전히 백인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이를 7살이 될 때까지 키워요. 2014년,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게 너무 저는 그걸 감명깊게 봤는데, 그 멕시코의 그 에우하우나인가? 이름이 재밌어요. 에우하우나가? 그래요. 근데 주인공인데. 정말 세상에 가장 못생긴 배우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 아이를 키우는데 정이 드는 거예요. 7살이 될 때가 정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아이를 딱 맡기면서 뭐라면 나 택시비 1,000원만 줘. 1달러만 줘. 그랬어. 10달러만 줘. 그래서 10달러 주니까 10달러 받아가지고 나가요. 내가 택시비 주고 들어올게. 그리고 택시비 주러 나간다는 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7살 될 때까지 있다가 다 키우는데 그때 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나는 지금 뉴욕의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너는 이 아이 키우려고 도대체 네가 스턴트맨을 해가지고 위험한 걸 하면은 어떻게 이 아이 키우겠냐. 이 아이 장래를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엄마의 편을 안 들고 아빠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너무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게, 그리고 정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아빠하고 있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난 편을 들어줬는데 엄마가 홍속이 사는 거라 어쨌든 내 아이인데 저 사람 피도 하나 안 섞였는데 그래가지고 알고서 이제 DNA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놓으니까 이 아빠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생모한테 양육권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따라와서 이렇게 그 아이한테, 아이 아빠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 아빠가 밤에 그 베란다를 타고서, 베란다를 아니, 그 창문을 깨고 창문 밖으로 끈을 어서 구해내 끈을 묶고서 그 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둘이 도망가쳐버려요. 멕시코로. 부녀간에. 그래서 가다가 어떤 또 트럭을 만나가지고 트럭을 타고서 멕시코로 가는데 이 여자가 거기까지 찾아오는데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참 또 슬프게 끝나는데 거기를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너무 부녀간에 노는 게 너무 잘 노니까 차마 그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그잖아요. 너무 잘 노니까 아빠하고 너무 친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안긴 안아요. 그 엄마가 안긴 안는데 그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이 아이가 그 해변가에서 만나자마자 엄마 품에서 무슨 병이 있었겠죠.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됐는데 여긴 그런 게 아니고 더 내 쪽지 하나 딱 남기고 간 거예요. 스님 아들이니까 스님이 키워주세요. 그래. 쪽지를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같이 있던 신도들이 스님 언제 아기가 있어요? 스님이 내 아이 있지. 이거 내 아이 맞아. 그 아이를 데리고선 쭉 키워가지고 아이가 성장하고 한 20살 됐어요. 한 20살 돼도 다 키운 거예요. 미성년자를 3개 다 지냈지. 근데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애기 아빠가 온 거예요. 신도가 단 한 명도 안 오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아무도 안 오거든요. 공양주도 다 달아나버리고 다 달아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스님 혼자서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 열매를 따고 개울에 가서 스님이지만은 이렇게 가재도 잡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키운 거예요. 스님 혼자서 탁 팔면서. 근데 한 20살 이렇게 되면 한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 엄마가 아기 아빠가 둘이 다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스님 저희들이 옛날에 여기가 20년 전에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보니까 항상 정장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피부치는 안답니다. 다른 놈들도 피부치는 처음 봐도 안 돼요. 딱 보니까 저 아이거든. 그래서 아이 주세요. 근데 그나저나 이상하게 아무도 안 오던 그 절에 신도가 몇 명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가지고 스님이 딱 그래 그러면 데려가게 이렇게 해봐. 그때 그 신도들이 있다가 스님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나하고 인연 맺었으면 내 아이지.
나하고 인연돼서 내 아이지. 꼭 내 아이가 아니라고 끼고 뭐가 있냐. 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키우면 내 아이니까. 우리 능성보사님 그 딸도 제가 그 딸을 사먹거든요. 보물향이라고. 이번에 아주 이 소프트뱅크라고 해서 일본에 유명한 그런 그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1년에 매출액이 약 60조 원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300조 원 조금 넘습니다. 350조 원 되려나? 그런데 그 350조 원을 60조로 나누면 얼마쯤 되겠어요? 약 6분의 1 내지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프트뱅크 같은 그 기업이 한 6, 7개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 1년 정부 예산이 나올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인데, 거기 덜컥 합격을 했어. 얼마 전에. 제 딸이, 제한테 딸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능선보사님하고, 보정용 보사님이 딸 하나 정말 잘 키우셨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도 자기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자기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신도들이 우리 스님 참 정말 멋지다. 그때부터 신도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주 왕성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 범천왕이 딱 보니까 너무 괘씸하다. 그러니까 생줄변해가지고 가서 그 여인의 뒤에 들어가서 바가지 끈을 쏘고 그러니까 바가지가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풀리긴 풀리는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일단 찔러나 보고 두들겨 보고 알면 맞으시고다 이제 그 어뷰징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과 어느 선사에 얽힌 이야기는 SNS가 없을 때이니 어쩌면 그것도 다행일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악플이나 추문 따위에는 귀가 빠르고 입이 빠릅니다. 미람 속도는 산술급수를 따르고 악플 속도는 기하급수를 따르죠.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뷰징의 매력의 방향성입니다. 어뷰징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면 어뷰징보다 좋은 게 또 없죠. 나쁜 쪽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다 요즘은 산술급수가 기하급수보다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는지 글쎄요, 산승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해서 산술급수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 하나씩 계속 더해나가는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계속 해나가는 걸 갖다가 산술급수라고 한다면,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제곱으로 나가는 겁니다. 2의 제곱은 4시고 4의 제곱은 16이고 16제곱은 얼마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2의 제곱은 4시인데 4의 제곱은 4, 46, 16이잖아요. 16이 다시 16으로 곱해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바로 1000단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는 엄청 다른데, 우리 이렇게 좋은 얘기는 끽해봐야 산술급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우리가 1억까지 세려면 얼마나 오래 세우면,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1억까지 세려면 아마 몇십 년 세워야 될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세워야 될 겁니다. 1억까지 세려면. 그런데 기하급수로 세려면 단 몇 초면은 그냥 몇 백억도 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하급수와 산술급수는 다른데, 추문을, 안 좋은 얘기는 그렇게 빨리빨리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저기를 팽목항을 갔다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면에서 갈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무진 스님이라고 우리 사면을 사무총장하고 둘이 가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계속은 아니지만 가서 아마 내일 밤 철야를 해서 같이 이렇게 진원 연구를 좀 해주고 독경을 좀 해주고 내일 모레 올라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도 지금 거의 다 떠났답니다. 거기를 다 떠나고 그래서 이제 몇 명 없대요. 또 더구나 요즘 스님들이 4월 보름부터 다 뭘 하니까
결제, 하한기 결제다 보니까 다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스님네 독경한 스님네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구조할 사람이 몇명 안 되니까 다 텅텅 빈 거예요. 하나 텅텅 빈 거예요. 오히려 저 안산이나 이런 데는 많은지 몰라도 그 텅텅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썰렁하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안 갈 때 우리 가서 연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내일 갖다 모레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저도 요즘 느끼는 것은 처음에 제가 저한테 노란 리본에 대한 게 그 카톡으로 왔어요. 4월 16일날 사건은 4월 18일날, 오늘이 5월 18일이죠. 4월 18일날 그게 노란 리본 그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이거, 저 카톡에 가입하자. 근데 바로 이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스님 어뷰징이에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뷰징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뷰징이 뭔가 했더니, 안 좋은 쪽을 막 퍼뜨리는 거. 그걸 갖다 어뷰징이에요. 물론 좋은 쪽도 어뷰징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이런 사건을 등에 업고서 정치화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마십사라고 저도 막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생각해낸 것이 노란 리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도 안에 그걸 더 제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돌아가는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독경생들. 저도 안타까우면 가서 독경도 해주고, 여기 사문 앞에 주최로 해가지고 그런 유령제도 지내고 했지만, 그거하고 달리 너무 정치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정치화돼가지고, 유가족들의 아픔보다는 너무 정치화돼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몰고 가는 게 유가족들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몰입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정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제가 얘기가 이 얘기는 어딜 가버렸네. 이게 참. 나가는데 보니까 그 박 대통령 옆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대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들여보낼 수 있는지 그건 상상이 안 가요. 미국 같은 경우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저 북한도 김정은이 옆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같은 데 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건 도저히 그거는 안 되는 건 비서진들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그렇게 어떻게 그걸 통과시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구나 유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유가족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가지고 유가족들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유가족들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이거 안 들어줬네? 악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족들이 당신네가 자기들이 대통령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그렇거든요. 단 대통령이 들어주면 그걸 좋은 거고, 안 들어줘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뭘 더 하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더 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보수 세력들은 난리들이 났습니다. 더구나 지금 진보 세력들도 저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얘기를 유가족들이 했지? 우리가 다 일을 잘 꾸미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화 다 하고 정치화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저 얘기를 했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수들보다는 진보 쪽에서 엄청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얘기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지금 정치 쟁점화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다가 왜 평범하게 왜 갑니까? 그 사람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박원순이 거기 뭐를 합니까? 그 사람 서울특별시만 사람 되잖아요. 경기도시장은 10번, 100번 가도 되지만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육사지방선거를 두고서
정치 쟁점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 다 거의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 좀 사람 지난 다음에 사람들 좀 안 올 때 그때 우리 가서 독경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일단 가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이런 어뷰징이라고 하는 걸 갖다 쓰는 게 뭐냐면 너무 어뷰징을 얻고서 너무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죠. 제가 보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써서 진보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건 심한 거예요. 지금 경기가 엉망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놀부운전 하시는 보살도 계시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경기가 엉망입니다. 뭐가 유통이 돼야지.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게 엔게이지 수도 요즘 줄입니다. 심지어는 문화비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고 잠자는 것까지도 줄인다고 요즘에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월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민족이 왜 세월호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되는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정치 쟁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월호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세월호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5천만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우리가 그래도 안타까운 거지만 그 안타까운 생명만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또 좋은 곳에 가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무시하고 무조건 보수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건 또 우리가 해가면서 해야죠. 정말 우리가 다리가 두 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왼다리 혼자서 못 가고 오른다리 혼자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왼다리가 오른다리를 찍어내버리려고 합니다. 왼다리가 좌파가 우파를 찍어 없애버리려고 해요. 다리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없애고 혼자서 못 걸어갑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좌파들이 무조건 우파는 다 찍어 없애려고 해요. 심지어 대통령은 좌파 우파가 아니고 대통령도 우파를 몰아가지고 물론 여당의 대통령이니까 찍어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오바마 옆에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탁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건요. 시진핑 옆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